정부가 어제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명시했지만 오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무능한 정부라고 비난하는 등 여당에서도 강력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참고 자료에 넣었지만 정부의 결정된 입장은 아니라면서 하루 만에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해고와 파견 노동을 쉽게 하는 쪽으로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실 산하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에서는 4대강 사업이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고 주장했지만 세부적으로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확인됐습니다. 12월 23일 화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여야가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재만 비서관 등이 출석하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다음 달 9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와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구성에 관한 세부 사항에도 합의해서 파행을 붓던 임시국회가 일단 정상화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전에 헌재와 법무부의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이상민 위원장은 사법권에 대한 정부 권력의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중계 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권전주 PD. 비선실세 국정개입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자라는 것이 그동안 야당의 주장이었습니다. 오늘 여야 원내지도부가 결국은 운영위 개최에 합의를 했군요. 네, 여야는 연말 전국 갈등의 최대 쟁점이었던 국회 운영위를 1월 9일에 열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 관계자를 부르기로 합의했습니다. 청와대 비선 국정개입 논란과 관련한 운영위에는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이재만 비서관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국회 운영위에 통상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부속실 소속의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에 대해선 계속 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여야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정책위 의장 등 여야 지도부는 오전 11시 20분부터 7시간 동안 협상을 했습니다. 지난 10일 2+2 회동에서 합의한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 구성에 관해서도 진전된 합의가 나왔습니다. 두 개의 특위는 구성 결의안이 의결된 때로부터 100일간 활동을 시작하고 1회 하나여 2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그동안 여러 차례 난항을 거듭해왔던 끝에 오늘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진통 상황이 있었다고요? 네, 여야는 오늘 접촉 과정에서도 고성이 오가는 등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이 서영교 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의 오전 브리핑 내용을 불만을 표하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서 대변인의 브리핑 중 정윤회를 숨겨주기 위해서 문고리 3인방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민정수석을 국회로 데리고 나오지 않기 위해서 국회 운영을
운영위를 보이콧하는 행위는 용서되지 않는다는 대목을 문제 삼았습니다. 오후 협상 재개에 앞서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서영교 원내대변인의 발언이 도를 넘었고 협상 중 이 같은 브리핑은 적절치 않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재원 수석의 사무실로 찾아온 서 대변인은 협상 전에 한 브리핑이 오후에 나간 것이고 협상이 잘 성사되기를 강조한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게 뭐하는 짓이냐, 말버릇이 이게 뭐냐며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고 이장우 원내대변인도 협상에 찬물 끼얹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시 옆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양측을 말리면서 해프닝이 정리됐습니다. 예,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두고 헌재와 법무부 사이에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주장이 오늘 나왔습니다. 어떤 걸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한 거죠? 국회 법사위 위원장인 이상민 민주연합 의원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영환 씨의 발언을 언급하며 법무부와 헌재가 사전에 의견 교환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김영환 씨가 지난 21일 보도된 중앙선데이 인터뷰에서 처음엔 해산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진 재판관들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증언하기 전 법무부 측에서 몇몇 재판관들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듯하다고 전해졌다고 이같이 말한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의원은 법무부가 헌재 결정 이전부터 재판관들의 의견을 수집하는 등 사전 접촉을 통해 판결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사법권에 대한 정부 권력의 중대한 침해, 훼손행위가 있었지 않느냐라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와 법무부 사이에 통모까지 한 것 아니냐라는 강한 의심이 제기됩니다. 이 의원은 법사위를 열어 김 씨의 인터뷰 내용의 경위와 내용, 법무부 측 인물이 누구인지 등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 계획을 넣었다가 하루 만에 없던 일로 했습니다. 여당이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강력히 반발하자 기재부가 결국 백지화시켰습니다. 그제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한 자리에서 발표된 계획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오늘 청년 토크 콘서트라는 행사에서 정부가 무능하다는 원색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현장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까 사학연금과 군인연금도 뭐 내년 6월, 10월에 한다 이렇게 보도가 막 일면 톡으로 나왔어요.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공무원연금 이것도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얼마나 힘들게 우리가 지금 막 이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노심초사하면서 이걸 매일매일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정부가 어떤 정부예요? 이 박근혜 정부 아닌가? 그럼 이 연금 하는 거를 국회에 와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상의도 없이 정부에서 마음대로 그걸 발표를 해?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심정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냐고 막 알아보니까 공무원의 실수로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어제 그걸 잘못됐다는 거 알았으면은 어제 밤새도록 언론사를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해가지고 보도에 안 나오게 해야지. 설득을 실패해가지고 보도 언론만에 일면 톱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이 정부의 무능입니다. 무능. 그래서 이 공무원연금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일체 다른 연금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새누리당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이른바 노동시장 개혁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이름은 개혁이지만 해고와 파견 노동을 쉽게 하는 쪽으로 이른바 노동 유연성을 확대하는 정책들이 대부분입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고용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 내놓은 이른바 노동시장 구조 개혁안에는 임금,
근로시간, 근로계약 등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파견, 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5일 정책 세미나에서 정규직 과보호로 기업이 겁이 나서 정규직을 못 뽑는 상황이라 말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 내놓은 정책들은 바로 그 정규직 과보호론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공급, 호봉제 형태로 돼 있는 정규직의 임금체계를 연봉 계약직 등으로 바꾸는 임금체계 개편, 임금 피크제 활성화, 개별 해고에 대한 요건 완화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정규직 고용보호지수는 2013년도를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4개 회원국 중 22위였습니다. 해고가 쉬운 나라라는 뜻입니다.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비율도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 18.1%이고 근속 연수 역시 OECD 평균의 절반 5.1년에 불과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경엽 의원은 오늘 한국의 고용시장은 너무 유연해서 문제라며 노동시장을 더 유연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대책도 내놨습니다. 최장 2년을 보장했던 계약직 근무기간을 35세 이상의 경우에 4년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지만 결국은 계약직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정부 방안을 장그래법이라 이름을 붙여 보도한 중앙일보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장그래는 드라마 미생에서 계약직 사원으로 차별받고 열심히 일하지만 끝내 정규직이 되지 못하고 회사에서 나가는 주인공입니다. 공미TV 뉴스 강신혜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가 오늘 있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만 보고 판단하자고 했던 바로 그 조사 결과였습니다. 조사위는 4대강 사업의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세부 내용은 대부분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조사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결론적으로 4대강 사업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지난해 9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4대강 시설물의 안전, 사업 효과 등을 조사한 후 내린 결론입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먼저 4대강 조사위원회는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16개 보 본체에서 균열과 누수 등을 확인했습니다. 16개 보 중 누수 가능성이 있는 9개 보에 대한 수중조사를 실시한 결과 6개 보의 물바지공, 즉 보에서 물이 떨어질 때 보 아래 바닥이 파여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물이 새는 현상도 발견됐습니다. 조사위는 물이 새는 원인을 파이핑 가능성으로 추정했습니다. 파이핑은 보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조사위 배덕효 공동위원장은 보수 보강을 하면 보 안정성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직은 이 구조물 자체가 실제로 하자 보수 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수 보강을 하면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게 우리 위원회의 그 결정입니다. 조사위는 또 강바닥이 파이는 현상, 즉 하상세굴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구조물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상세굴이 진행되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고 바닥보호공의 유실은 물바지공의 유실로 이어져 결국 보 본체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상세굴이 있지만 보는 안전하다는 조사위 측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조사위 발표를 통해 새로운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16개 보의 위치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정해졌는지 조사위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보호를 왜 그 위치에 선정했는지 그다음에 그 과정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했습니다. 여기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
4대강에 설치된 16개의 보는 이명박 정부 초기에 나왔던 대운하 추진 계획에 포함된 관문의 숫자와 위치가 유사하다는 이유에서 공사 초기부터 대운하 공사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때문에 보 16개 설치에 대한 근거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조사위의 발표는 이러한 의혹을 더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배덕효 조사위 위원장은 정치적 판단은 다루지 않는다며 즉답을 피했지만 위원회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분야에서 위치가 근거가 없다. 이런 사실은 이 전체 사업을 흔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일단 이게 1, 2천억의 비용이 들어간 문제가 아니고 수조가 들어간 사업에 그 위치가 왜 거기에 적절했느냐는 것은 수환경과 문화관광 분야의 검증을 맡은 전문위원들의 문제 제기도 이어졌습니다. 생태계 생물 분야를 한정돼서 말씀드리면 총체적 부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4대강 사업은 생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네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섬세하지 않았다. 또 이 부분은 우리가 크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대강 주변에 설치된 문화, 관광, 레저 시설에 대해서도 사업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지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안을 드린 게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계획을 다시 그려서 좀 재정비가 필요하다. 즉 필요한 것은 더 키워야 될 것은 키워주고 그다음에 이용객들로부터 외면당한 것들은 오히려 폐쇄를 한다든지 새로운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건의드렸습니다. 몇 군데 정도? 거기까지는 지금 뭐 말씀드리기 어렵고 새로 또 수요 분석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 자체가 또 졸속에 될 우려가 있습니다. 조사위는 4대강 사업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결론을 냈지만 각 위원들은 저마다 조사가 부족했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조사위 측은 확보된 자료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조사 평가 결과에 대해서 위원분들은 완성도가 어느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9월에 시작해서 내년 9월까지 2년 임기를 받았는데 현재 연말에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이유는 현재 확보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은 다 했다고 봅니다. 이 조사 결과를 내기 위해 투입된 예산만 22억 원에 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호의 누수, 보로 인한 수질 악화, 생태 복원이 아닌 생태 훼손, 이용할 수 없는 11억 톤의 물 확보 등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결과인 반면 핵심적인 문제점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연합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내부 문건이 5번째로 공개된 오늘 국회에서는 2012년부터 재운전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 문제를 놓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의당의 김재남 의원은 해킹에 취약한 한수원을 어떻게 믿고 노후 원전 관리를 맡기겠냐고 물었습니다. 현장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다음 후쿠시마 사고는 높은 강도의 지진 그리고 쓰나미에 의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얘기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원전이기 때문에 후쿠시마의 강도, 높은 강도, 쓰나미가 더 큰 문제인 겁니다. 왜냐? 일반 건물이 쓰나미나 지진에 의해서 문제가 됐을 때와 원전일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정전이 일어난 거죠. 아까 열을 얘기했습니다. 열은 물만 있으면 돼 라고 한편에서 얘기를 했어요. 정전이 일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수없이 많은 물이 있어도 정전이 일어나면 무용지물이고 그 불을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엄청난 방사능 열을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진이나 쓰나미냐 하는 게 본질이 아닌 거죠. 정전 하나만 일어나도 완전히 어떻게 돼요? 후쿠시마와 같은 폭발 사고가 일어난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있다.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요. 문제는 정전은 이런 자연재해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닌 거죠.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신 것처럼 사이버 테러, 공격. 제가 이것은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스톡스넥 악성 코드라고 하는 게 지난 2010년 이란의 그 핵발전소를 공격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런 악성 코드를 미국의 국토안보부가 실험을 해본 거예요. 사실상 어떻게 적용을 해보니까 이런 악성 코드에 의해서 이런 비상전원의 작동 시스템까지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런 일까지 가능하다는 게 2010년 미국의 국토안보부가 실제로 실험을 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도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전이라는 것은 이런 지금에 있는 이런 해커들에 의해서 해킹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결국 먼저는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열렸습니다. 사법부가 입법부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건지, 또 국회의원직은 모두 박탈해놓고 지방의원직은 왜 비례대표 의원만 박탈했는지, 변호사들과 법학교수들이 제기하는 모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을 대체하는 정당이 등장할 경우에 헌재가 또 해산을 결정해야 하는 혼란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성지훈 PD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과 동시에 결정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에 대한 의원직 박탈이 헌재의 권한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재가 의원직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는 근거법이 없을 뿐 아니라 사법부가 국회의 자율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입니다.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헌재의 의원직 박탈 결정은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도 의원직 박탈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통합진보당 측 변호인이자 민변 사법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과거 헌법에는 정당 해산 때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1970년대 삭제된 뒤 지금까지 부활하지 않고 있다며 위헌 정당 심판과 의원직 상실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은 헌법재판관들은 간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기관이죠. 국회나 대통령 등의 추천해서 임명되는 건데 국회의원은 직접적으로 국민들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래서 간접적 대표성이 있는 기관이 직접적 대표성이 있는 기관을 자격을 박탈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월권이고 위헌유법적인 결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결정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 퇴직도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는 우리 헌법재판소도 구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와 그 지역구 의원을 구분해야 될 특별한 이유도 없습니다. 1인 1표제에 의해서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했던 옛날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1인 2표제거든요. 둘 다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그런 의원이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주민 대표성이 더 정당 대표성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게 지금 현재의 현실입니다. 대체정당 등록과 관련한 법조항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당법은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당의 등록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강령의 유사성을 판단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지금까지 정당 등록은 사실상 신고제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 비춰보면 설립 요건을 갖춘 정당의 등록을 막을 명분은 없다는 지적입니다. 정당법에 그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당은 창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지만 정당법은 사실 등록 신고제거든요. 근데 선관위는 정당 창립 신고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등록 신청 요건만 구비되어 있으면 다 등록 신청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교수는 통합진보당을 대체할 정당의 등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판단은 또다시 헌재의 몫으로 돌아가 지금과 같은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체 정당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이제 어쨌든 진보 정당을 다시 건설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대체 정당의 판단 문제는 또다시 헌법재판소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태이고 이것이 뭐 우리 사회가 앞으로 몇 차례 겪어야 될 내홍일 수도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제한돼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앞으로 비중경제적 문제라든지 어려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억압받는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들은 종북 좌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말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준동이죠. 그 준동의 근거로서 이 판결을 들을 가능성이 많죠. 헌재의 결정이 초래할 파장과 혼란은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국회 안전혁신특별위원회가 오늘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는 제2롯데월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의원들은 롯데건설이 지난 10월 제2롯데월드 공사장 추락사고 때 119에 신고하지 않고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할 수 없는 롯데 지정병원에 환자를 데려간 이유가 무엇냐고 추궁했습니다. 당시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롯데 측은 현장 책임자가 당황해서 그랬다고 해명했지만 의원들은 산재를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현장을 보시겠습니다. 시민 자문단과 현장 점검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 그렇다면 지정병원에서 앰뷸런스를 구급차를 불렀죠. 예. 평소에 구급차를 거기서 부르라고 교육을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네, 그건 아닙니다. 시켰다고 증인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증인. 주회 때마다 사고가 터지면 119에다 하지 말고 서울병원에다 해라. 이렇게 했다는 증언이 있는데요. 수술을 할 수 없는 병원을 지정병원으로 해놓은 겁니다. 119를 안 부르고 수술도 못하는 서울병원에도 불러갖고 서울병원 차가 아산병원으로 가고 아산병원이 차로 오면은 바로 절차도 빨라지고 서로 지금 이런 환자니까는 수술 준비 이런 걸 준비하시오. 통신을 하면서 가면은 이분 살릴 수도 있었다고 가정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제 3건이 발생했는데 2건은 저희들이 119 조치를 됐습니다. 이번에도 교육을 시켰는데 그 현장의 안전 책임자가 워낙 당황을 해가지고 급작스럽게 지정병원 연락한 모양인데 상식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번호가 몇 번입니까? 지정병원입니까? 119번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119번이죠? 그럼 이분은 왜 119가 현장에서도 더 가까웠었고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지정병원에 연락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지정병원이 정부가 지정한 응급의료기관입니까?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정부에서 지정한 응급의료기관이 아닙니다. 이 병원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현장 사람이 당황해서 지정병원에 연락했나 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사고가 난 이후에도 매우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말씀 올린 대로 저희들이 건설회사들이 일반적으로 사고가 나면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산재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앞에서 말씀은 우리 3건의 중대 저희가 있었는데 그 앞에는 119가 지난번 그 사고에서도요. 그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서 119에 신고가 늦게 신고가 됐다 이런 증언도 있고요. 의혹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크리스마스에 원전을 파괴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원전 반대 그룹이 오늘로 5번째 원전 자료들을 공개했습니다. 유출범의 신상 정보는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북한을 언급하면서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강조했습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이 사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원전 문서 공개 이 문제부터 일단 알아볼까요? 예. 원전 반대 그룹이 오늘 오후 3시쯤에 5번째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들을 자극시켜서 어쩌려고 그러냐, 왜 국민들 대피 안 시키냐면서 원전 자료들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고리 1, 2호기와 월성 3, 4호기의 도면 10장을 공개했고요. 또 스페이스라는 안전 해석 코드 자료도 공개됐습니다.
안전해석 코드라고 하면 이름만 들어도 뭔가 중요한 것 같은데 예.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안전해석 코드는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전산 프로그램입니다. 네. 한수원이 지난해 국산화를 완료했다면서 홍보했던 바로 그 프로그램입니다. 원전 반대 그룹은 한수원 측을 약 올리려는 듯 안전해석 코드 국산화에 대한 기사에 링크를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지금껏 공개되어 온 설계도면에 대해서 한수원은 별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왔는데요. 이 자료들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오늘 정부가 사이버 경보라는 것을 격상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일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수준의 관심 경보가 발동됐는데요. 사흘 만에 한 단계 위인 주의 단계로 올랐습니다. 주의는 피해 발생을 인지했을 경우에 발동되는 단계입니다.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박 대통령이 원전 해킹에 대해서 경고를 보낸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예, 박 대통령은 어떤 말을 했길래 이런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박 대통령은 원전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1급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될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어서는 미국이 북한 소행으로 규정한 소니사의 해킹 사건도 언급하면서 사이버 공간은 육해공 우주에 이은 제5의 전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테러의 심각성을 재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이 해킹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예. 새누리당에서는 그런 식의 얘기가 오늘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이군현 사무총장은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더 심화되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또 국가 사이버 테러 방지법 제정을 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박 대통령과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 다른 소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결성한 사이버 사찰 긴급 행동이라는 일종의 연대체가 있는데 예. 검찰과 다음 카카오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이 있었죠? 네, 사이버 사찰 긴급 행동은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에 대한 이른바 카톡 사찰 논란을 계기로 결성됐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사이버 사찰 피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단지 단체 대화방에 초대만 돼 있었다는 이유로 정보를 유출당한 피해자도 참석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철도, 그다음에 유성기업, 밀양 송전탑 반대운동, 그다음에 재능교육 비정규직, 그리고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의 또 투쟁, 그리고 또 우리 시민 여러분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청와대에 묻고자 하는 그런 다수의 시민들이 또 토론을 했던 그런 방들도 있습니다. 그 기자님들의 대화 내용도 모두가 넘어갔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정진우 씨하고는 정말 알지도 못하고 뭐 전화번호를 주고받은 일도 없고요. 밀양방인가 제가 밀양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방에서 누군가 저를 초대해서 저는 그 방에서 뭐 거의 발언도 글도 안 올리고 눈팅만 하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단지 카톡방에 들어 있었다는 이유로 저희 시민의 정보를 다 털어가고 저희는 정말 그 이후에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예, 지인이 아닌데도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대한 통계가 오늘 나왔군요. 네, 정부 대표 측에 따르면 제공된 번호 2,300여 건 중에서 지인은 112명에 불과했습니다. 예. 화면을 통해서 유출된 번호들에 대한 정보들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위에 있는 표는 단체 대화방의 경우고요. 아래는 1:1 대화방의 경우입니다. 예. 단체 대화방에서 초대만 돼 있고 정진우 부대표와 본인 모두 메시지를 발신한 적이 없는 경우가 939건이었고요. 그리고 정 부대표는 발신한 적이 없지만 본인이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는 경우가 43건. 그리고 정 부대표가 발신한 메시지를 받은 적은 있지만 본인은 대화창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경우가 1247건이고요. 정부 대표와 본인 모두 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단체 대화방 안에서인 경우가 119건입니다. 그리고 1:1 대화방을 통해서 정부 대표와 실질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20건에 불과했고요. 이것을 모두 합하면 2,368건이었습니다. 예. 유출 당사자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 대표 측을 통해서 번호 유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은 고지한 적이 없었는데요. 정부 대표 등은 이것이 명백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통신비밀보호법의 어떤 조항이죠? 네, 관련 조항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3항을 보시겠습니다.
네, 검사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해서 압수, 수색, 검증 등을 집행한 경우에 수사 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수사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정보가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서면 통지를 받지 못한 겁니다. 예, 이 문제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위원회가 오늘 논란 속에 합의안이라는 것을 발표했죠. 네, 오늘 오후 본회의를 통해서 5대 의제 그리고 14대 세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간 노사정 간의 대타협을 강조해 왔는데요. 그런데 대타협의 성과로 보기에는 추상적인 방향성 제시에만 그쳤다는 평가입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합의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큰 흐름인 5대 의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우선 첫 번째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그리고 임금, 근로시간, 정년 등 현안 문제,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과 사회안정망 정비, 그리고 기타 구조 개선 관련 사항 등 노동에 관해서는 웬만한 그런 현안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강론이나 실행 방안은 부재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첫 번째,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 비정규 고용 규제 및 차별 제도를 개선하고 또 노동 이동성 등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추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용 규제를 개선한다거나 노동 이동성 등을 명시해둔 점에 대해서 사실상 사용자 입장에서 고용 유연화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노동계에서 반응이 많이 나왔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우선 노사정위 대표로 참여한 한국노총은 향후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 관련 정책을 발표할 경우에 사회적 대화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발표된 합의문에 대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 목적이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우선 앞서 전해드린 대로 노동 이동성이나 노동시장 활성화 등의 우회적 표현에 유연화 전략 의도를 내포시켜서 관철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또한 합의문 중에서 소모적 분쟁이나 노사 갈등을 최소화한 부분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 자체를 평가절하하고 차단하려는 의도를 담았다는 평가입니다. 예, 어쨌든 뭐 여기에 대해서 세부 논의가 앞으로 있을 텐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우선은 오는 29일에 노동시장 특위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3월까지는 우선 과제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70년대 인혁당, 인민혁명당 사건을 알리고 또 구명운동을 했었던 제임스 시노트 신부라는 분이 선종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제임스 시노트, 한국 이름으로는 진필세 신부가 오늘 오전 향년 85세로 선종했습니다. 1960년에 한국에 온 고인은 75년 인혁당 사건이 조작됐다고 폭로했다가 한국 정부로부터 미국으로 강제 추방됐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2002년부터는 한국에 체류하면서 인혁당 사건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습니다. 고인에 대한 장례미사는 오는 27일 오전 11시로 예정됐습니다. 장소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참회와 속죄의 성당입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거기는 어떠신지요? 여기는 눈이 내립니다. 습기를 머금은 눈발을 잠시 바라보다 들어왔습니다. 마음에 오가는 허접한 생각 비우고 거기 눈발을 채웁니다.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눈발을 어른의 말씀처럼 듣고 뉘우칠 것들 하나씩 꺼냅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이 여전히 많습니다. 통일부가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의 내일 개성공단 방문을 불허했습니다.
지난 16일 개성공단에 다녀왔던 박 의원은 열흘도 못 돼서 방북 부적격자가 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강경파 의원들의 눈치를 살핀 비겁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의 방북 불허 사실이 알려진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남북관계는 원칙에 따라 진정성 있고 대범하게 열린 자세로 대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에 대한 통일부의 방북 불허에는 원칙도 진정성도 대범함도 그리고 열린 자세도 보이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에 있어 남북관계는 무엇인지,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카드는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12월 23일 뉴스K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